북한하고 러시아는 국제법적으로 전과자예요. 현재는 이미 레드라인 1차 넘었다. 환장하죠. 지금 그동안 매개 살린 게 예. 경제가 정말로 최악이거든요. 대놓고 시진핑 욕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공무원들 몇 달씩 월급은 못 받는 건 기본이고 중국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면적으로는 거대한 불신이 있죠. 예. 이렇게 북한하고 러시아가 너무 친해졌는데 북한에 오랫동안 형 모습을 보여줬던 형 노릇을 했던 중국도 기분이 나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변했다고 보세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환장하죠. 아, 환장한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매개 살린 게 예. 계속해서 매개 살린 게 중국인데 예. 근데 갑자기 지금 러시아하고 친해진 거 아니에요. 예. 자, 예. 동북아 지도를 보면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는 동해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두만강 쪽으로. 예. 근데 지금 못 나와요. 예. 그 끝에 북한하고 낮은 핫산 예. 한 5, 6km밖에 안 돼요. 예. 여기가 막혀 있어요. 예. 미치죠. 이게 언제 뺏기냐?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차 아편전쟁 끝낼 때 영국, 프랑스하고 청나라하고 협상을 주선하는 게 누구냐? 그게 러시아예요. 그래서 협상을 주선하면서 연해죠. 예. 지금 그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국경 예. 여기는 원래 청나라 땅이거든. 예. 근데 러시아는 그 협상 몇 마디 했다고 그 대가로 그걸 가져가요. 그럼 1860년부터는 이제 청나라는 동해로 못 나옵니다. 예. 중국으로서는 한이 동해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북한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느냐? 차항출해라고 그래요.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간다.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의 위성국가를 만들면 북한의 동해 항구를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말 안 들어도 계속 매개 살린 거거든. 그런데 이번에 6월 19일 날 북러 신조약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정황의 조약을 따라서 러시아도 지금 군대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도 들어오겠죠? 예. 러시아는 왜 들어오느냐? 중국이 동해로 나오게 되면 블라디보스톡이 포위되잖아요. 아.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해관계가 충돌해요. 예. 생각도 하지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중국의 국익을 침해한 거죠. 이제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예. 두 번째, 북한하고 러시아는 국제법적으로 전과자예요. 왜냐? 대북 제재 때문에 예. 북한은. 아, 그다음에 맞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맞아. 근데 중국은 전과자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약간 불량배스럽긴 하지만 전과자는 아니라고. 예.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북중러 그렇게 말하죠. 셋이 묶고 다니죠. 예. 근데 전과자 둘하고 자기는 항상 묶잖아요. 지금. 예. 너는 내 통하고 있지? 내 통하고 있지? 미국이 그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둘이 선을 넘는 전과자 둘이 협력관계가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권위주의 연대를 묶여버리니까. 어차피 네. 미국과 싸움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같이 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너지면 중국도 흔들려요. 이 하나 빠지면 옆에 흔들리죠. 네. 똑같은 거예요. 협력을 해요. 그런데 중국은 세계 공급망이 중심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그 순간 모든 공급망이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는 안 줘요. 그러니까 금융 지원이나 아니면은 일반 상품이나 예를 들어서 노트북은 전시 물자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노트북 갖다가 군인이 쓸 수 있잖아요. 예. 이걸 이중 용도 몰품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건 막 줘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요. 중국이 완전히 끊으면 러시아 무너지죠. 그런데 무기는 안 주거든. 예. 무기가 더 절박하거든. 그러니까 북중러는 애매한 애증 관계다. 애매한 애증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실패하죠. 실패했죠. 23975까지 예. 모든 제재에
중국이 동의했거든요. 네. 러시아도 동의했거든요. 자, 김정은이 2011년 12월 17일 날 아버지 죽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권하잖아요. 네. 그리고 시진핑을 만난 게 언제냐? 네. 2018년 3월이에요. 2014년 예. 한 7년 이후요. 그렇죠. 예. 그 사이에는 북중 간에 아무런 교류가 없어요. 예. 북한의 친중 라인의 거두가 장성택이라고 김정은의 고모부거든요. 예. 2014년 12월에 죽여버리잖아요. 예. 정확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거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죄 기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그 처형을 할 때 장성택만 죽인 게 아니고 그 라인 다 친중 죽이겠죠. 라인을 다 죽여요. 수백 명에 수천 명을 죽여요. 예. 뭐 누나부터 매형까지 다 처형해버려요. 예. 그래서 친중 라인이 싹 몰살을 당합니다. 예. 북한 내에. 그다음에 마지막 친중 라인 누굴 죽이느냐? 김정남, 김정은의 이복형, 예. 마카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근데 이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던 게 누구냐? 중국이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중국이 가지고 있던 보루, 예. 유사시 쓸 보루 여기까지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 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오로지 반중기를 걸어간 거예요.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 11월에 화상 15형을 쓴 다음에 김정은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해요. 그리고 이제 2018년 1월에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잘 되라 나 참가한다. 그리고 3월에 가거든요. 그럼 뭐예요 지금? 중국말 안 듣고 나쁜 짓 다 한 다음에 네. 이제 형 찾아가서 이제 나 먹고 살 건데 좀 도와줘야지 네.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면적으로는 거대한 불신이 있죠. 네.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은 한 번도 중국이 원하는 대로 네.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중국이 좀 약간 초벌을 해줘야 되는데 왜 초벌을 안 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중국은 98.3%의 무역 의존도가 있죠. 네. 이 무역만 끊어도 북한은 무너져요. 예. 그다음 중국 내에 10만에서 20만 되는 북한 노동자가 있거든요. 예. 이게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대북제재 위반이라서 예. 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에요. 들여보내면 끝나요. 예. 네, 지금 봐주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압록강변 맨 밑에 태평만댐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를 통해서 송유관이 지하에 북한으로 흘러가요. 네. 이게 중국이 주는 원유예요. 예. 거의 무료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짠 거도 북한 경제는 3개월이면 무너져요. 그럼 무너뜨릴 수 있겠죠. 예. 그럼 무너뜨린다면 어떡할 거예요? 북한에 친중파가 없는데. 아.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한국이 들어올지 미국이 들어올지 러시아가 들어올지. 그러니까 아주 말 안 듣는 친동생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말 안 듣는 친동생이 옆에 전과자랑 지금 친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거 좁히면 어떻게 해요? 가출해버리지.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죠 지금. 박사님 말씀을 다 듣고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왠지 북한이 사실상 이렇게 북중로 이렇게 하나의 3개국이 같이 이렇게 협력 제재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국의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북중러 협력을 북한 중심으로 하고 싶은 거죠. 예. 중국이 무지막지하게 북한에게 도와줬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 김일성은 1945년에 들어와서 권력을 잡죠. 예. 근데 마오쩌둥은 1949년에 중국을 세우거든요. 예. 45년부터 49년 사이에 마오쩌둥이 동북전쟁이라고 그래서 예. 북한의 위쪽에는 동북삼성 네. 여기서 장제스 군대와 전쟁을 해요. 네. 근데 그때 마오쩌둥이 밀렸어요. 힘들었어요. 네. 그때 김일성이 마오쩌둥한테 모든 지원을 다 해줍니다. 심지어 소총 2만 정 그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중국 그 마오쩌둥 군대의 부상병들을 불러다가 치료해서 치료해주고. 전선을 다 해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중국이 우리가 건국시킨 거야. 정확하게 그래요. 아.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중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예. 빚 갚는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중국하고 자기들을 동등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또 뭐가 있냐면 트라우마도 있어요. 한중 순교 92년에 하거든요. 근데 94년부터 98년까지 북한에 위기가 닥쳐요. 고난의 행군. 예. 수십만 명 이상 굶어 죽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 한중 관계 최고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자기들 인민들
길거리에서 굶어죽어 나가는데 한국하고 중국은 짝짝꿍 서로 그냥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거든. 네. 그 배신감, 불신감. 그러니까 북중 관계는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아주 동맹조약을 체결했지만 서로 믿지 못하는 네. 애증 관계. 이게 섞여 있어요. 네. 그러면 박사님 중국 보기에는 이 러시아하고 북한의 친해지는 이 속도가 마음에 안 드는데 중국이 앞으로 이걸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 같아요? 시진핑 김정은이 이거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만날 거예요 아마. 이제 또 만나서 또 뭐 웃고 떠들고 껴안고 그러겠죠. 네. 그러나 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브릭스 네. 러시아 정상회의 때 북러 밀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시진핑한테. 그랬더니 본심을 말했어요. 우리는 한반도에서 불안과 혼란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건 좌시하지 않겠다. 요담이 중요해요. 네. 불에 기름을 붓지 마라. 그러니까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란 얘기죠. 네. 我们要坚持战场不外溢，战事不升级，各方不拱火三原则。 그게 지금 중국의 본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네. 갑자기 한국인 중국 15일 무비자 입국 이걸 허용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갑자기 중국이 우리한테 얘기하지도 않고서 야 비자 무비자야 마음껏 와 이것을 북러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망한 관광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 두 개 다 있죠. 근데 전자가 더 크죠. 저쪽이 너무 밀착하니까 네. 이쪽으로 무게추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한중 관계를 관리해서 네. 북러 밀착에 대한 균형 관계. 안 그러면 지금 북한하고의 영향력도 없는데 네. 대한민국하고도 완전히 영향력이 없으면 뭐가 돼요 지금.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때문에 한소 한중 수교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수련으로 요약할 수 있었고. 한중 수교가 오늘날에 우리를 있게 했어요. 지금도 한국의 대외교육의 제1위가 중국이죠. 네. 수십 년간 한국과 중국은 동반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고마운 존재예요. 우리 입장도 사실 한국이 고마워야 돼요. 근데 사드 때 코피 터지게 싸워보니까 중국은 얻은 게 없고 자기들도 손해고 경제적으로 손해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그 영향력도 손해고 얻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진핑 정권은 지금 북한이 삐져나가니까 이걸 지금 맞추기 위해서는 한중 관계로 무게추를 맞춰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진핑 정권의 지금 최대의 숙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예요. 공무원들 몇 달씩 월급은 못 받는 건 기본이고, 시진핑 나오면 텔레비 끄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다음에 반간첩법 그래서 말 못할 것 같죠. 대놓고 시진핑 욕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경제가 정말로 최악이거든요. 그러면 외교 안보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더 주력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네. 중국의 어떤 국내 변수, 그다음에 한중 관계 악화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시진핑의 실리주의, 실용주의적 접근을 지금 하게 만든다. 길게 봐야겠죠. 계속 갈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중국이 이 북러 관계가 이렇게 발전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중국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예요? 이미 반응은 보였어요. 네. 2018년에 네. 따렌의 그 방추위 섬이라는 데서 시진핑 김정은이 아주 다정하게 해변을 거닐 그 발자국이 있거든요. 네. 동판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 시멘트를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동북 삼성에 있는 북한 노동자, 네. 저는 귀국하라고 강요도 하고 있고, 네. 기분 나쁘다는 표시는 많이 내요 지금.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표시는 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행사에 파견되는 고위급을 낮춰요. 낮춰요. 예를 들면 당연히 대사가 가야 되는 자리를 부대사가 간다든지, 아예 안 간다든지, 이렇게 기분 나쁜 표시는 계속해요. 네. 지금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게 대해서 지금 결정적인 네.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 그러나 이제 더 레드라인은 있죠.
뭐냐면은 예를 들면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러시아가 북한에게 한국이 민감해야 하는 ICBM 기술이나 핵 기술을 준다든지 네. 이러면 사드 같은 사태가 또 반복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과 한미도 더 전략 자산을 더 전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중국의 이해관계에 침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이미 레드라인 1차 넘었다. 예. 6월 19일 날 북러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 체결로 인해서 예. 1차 레드라인 넘은 상황이에요. 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잘해야죠. 아, 박사님 이런 답변하시면 우리 진짜 화가 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 지금 우리 여론이 나뉘어요. 네. 우리 전쟁이니까 살상무기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죠 한쪽에. 네. 그다음 한쪽은 우리 전쟁 아니니까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네. 들으셨죠? 예. 둘 다 틀려요. 자, 우리 전쟁이니까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그 살상무기가 누구를 죽여요? 북한군을 죽이겠죠? 네. 그럼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하는 거죠? 예. 그럼 거기서 끝나겠어요? 이게 한반도로 전이가 되겠죠. 예. 여기서 무력 출로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전쟁이 아니다. 우리와 아무 관계없다.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예. 북한군이 가면 러시아한테 김정은이 받을 게 무지하게 많다고 그랬죠. 예. 그거 받으면 우리가 편해져요? 우리 안보가 위험해져요? 불편해지겠죠. 불편해지죠. 그다음에 인민군이 현대전을 경험하고 오면 드론전부터 시작해서 전투. 우리가 월남전에서 전투하고 나서 한국군의 전투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어요. 실제로 쏴보고 전쟁해봐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 인민군이 전쟁 경험하고 와서 농사 짓겠어요? 아니면 우리한테 쓰려고 하겠어요?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무관한 전쟁 아니죠. 우리 전쟁이 이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고 정답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전쟁이다. 예. 그러니까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 북한군이 간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러시아가 북한에 뭘 주느냐. 그게 우리의 직접적인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 이걸 단계별로 나눠서 막아야 되죠. 자,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 날 평양을 갔잖아요. 새벽에. 그 얼마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통신사하고 인터뷰를 해요. 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아서 고맙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직접 한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지금 한러 관계 어렵지만 전쟁 끝나면 관계 회복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1월 24일 날 루덴코 외무부 차관 러시아가 우리 협박하면서 예. 한국이 공범된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말을 해요.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우크라이나에 양국 관계가 한러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파탄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니 김정은이 대한민국 보고 철두철미 주적이고 최대의 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김정은과 푸틴이 동맹을 맺었으면 파국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니래잖아요 지금. 네. 그게 뭐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김정은한테 무기도 격리기도 받지만 네가 우려하는 짓은 안 할 테니까 예. 너도 좀 봐줘. 예. 우리 관계 파국 아니야? 이 얘기예요 지금. 예. 아직 그렇게 위험한 거 안 주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김정은이 올해 군사 정찰위성을 3번 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5월에 쏘고 실패하고 나서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어요. 예. 지금 쏠 낌새도 안 보여요. 그럼 왜 그럴까요? 김정은 말이면 신의 말인데. 자, 지난해 11월에 만리경 1호라는 정찰위성을 천리마 1형에 실어서 올렸어요. 예. 성공했어요. 근데 그건 형편없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때 쓴 엔진은 북한제였어요. 적연질산이라고 하는 산화제, 연료를 태우는 산화제가 적연질산이라는 걸 썼는데 이거는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니까 편해요. 근데 엔진 추적이 너무 약해서 무거운 걸 못 올려요. 페이로드를. 근데 이번에 5월 달에 썼을 때는 갑자기 러시아가 쓰는 기술을 썼어요. 액체 산소를 썼어요. 근데 액체 산소는 보관 온도가 영하 마이너스 183도예요. 우주로켓 날아갈 때 뭐 얼음 뚝뚝 떨어지고 김나죠. 막 증기 같은 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근데 지난해 11월 달에 실패한 걸 올해 5월이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신형 엔진을 쓸 기술 수가 받은 있겠어요? 거 아니에요? 기술 받은 거죠. 러시아한테. 근데 제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했겠죠? 예. 구형 기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기술을 제공하니까 지들은 개량을 못 하죠. 예. 더 주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더 안 주니까 자기 기술하니까 해결을 못 하죠. 그러니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실패하면 바로 다음 달 쐈거든요. 어찌됐건 우리는 북러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칠 안보 영향을 면밀히 주셔야 된다. 예. 그리고 러시아가 선을 안 넘도록 예. 관리해야 되는 거고 선을 넘을 때는 막아야 되는 거고 실제로 선을 넘는다. 그럼 러시아가 아픈 카드를 그때는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좀 약간 골치가 아프긴 하지만 근데 미국도 좀 약간 골치 아플 겁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이 북중로 관계에 있어서는 바이든 때하고 조만간 출범된 트럼프 때의 차이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트럼프 국적이 어디죠? 국적이 예전 할아버지로 따지면 독일이에요. 아니 지금 국적이. 미국이에요. 바이든 국적이 어디죠? 미국이에요. 둘 다 미국인이에요. 예. 트럼프는 화장 안 한 민낯의 미국인이고 예. 바이든은 화장한 미국인일 뿐이에요. 둘 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똑같아요. 다만 돈 내놔 이거는 트럼프고 돈 좀 줘 이거는 바이든이에요. 예. 방식만 다르지 둘 다 똑같아요. 큰 차이는 없다. 네.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네. 2월 하노이, 그 다음에 판문점 3번 김정은을 만났어요. 바이든은요 4년 동안 실무자도 한 번 못 만났어요. 네. 누가 더 무능해요? 바이든이 더 무능한 거죠. 그렇게 네. 따지면 차이는 없다. 오히려 트럼프가 더 적극적으로 정상 해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트럼프는 이러잖아요. 러우 전쟁 하루면 끝낸다고. 저는 30분이면 끝내요. 근데 네. 러시아 말 할 줄 아니까 트럼프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네. 전화 걸어서 야 젤렌스키 무기 안 줘. 응. 그럼 전쟁 못 하거든. 푸틴한테는 너 가만히 있어. 지금 점령지 인정해 줄 테니까. 요 방식이에요.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는 거예요. 걱정이 북핵 문제도 그거예요. 야 너 핵 문제 됐어 이제 여기까지만 해. 가지고 있는 거 봐줄게. 네. 조금만 내놔. 요게 핵 군축이거든요. 요 개연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건 맞겠지만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는 하기 어려울 거다. 우리 입장에서는 악화되진 않지만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이제 확보 안 한다고 약속하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핵의 사정거리에 들어 있거든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럼 앞으로는 북중로 vs 한미일 과격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구도가. 그런 그림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영 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냉전 체제 같은 진영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이 GDP 전 세계 GDP의 40%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25%예요. 쭈그라들고 있어요. 다극화예요. 근데 전 세계는 무극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예. 유엔 안보리 식물, 미국, 중국, 러시아 역량이 안 돼. 나토. 그러니까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 무극화와 다극화 속에서 뭘 하느냐. 각자 도생이에요. 트럼피즘이 말하는 게 각자 도생이에요. 자기가 말하잖아요. 내가 왜 남의 전쟁에 껴? 우리끼리 먹고 살 거야? 동맹 돈 내놔. 이게 각자 도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미일이 어떻게 돼요? 당장 이번에 사도광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일본 측 대표 야스쿠니 시사 참배 어쩌고 우리 참석 안 했잖아요. 북중로도 취약한 고리가 있어요. 약고리가. 그러니까 느슨한 북중로 한미일은 되겠지만 이게 아주 강한 건 아니다. 각자의 셈법. 트럼피즘을 보면 정확하게 오늘의 세계다. 뭐냐? 나만 먹고 살게. 나 힘들어. 요걸 포장한 게 바이든의 진영 논리예요. 네. 미국이 화장한 미국이 예쁘게 나와서 나 힘들으니까 우리 어깨동무와 같이 가자 이건 거고 트럼프 나 힘드니까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지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박스 코리아나 시대를 열어주면 열어야죠. 자, 하나 더 말하면 주변 열강이 강하면 예 대한민국이 코피 터져요 항상. 맞아요. 중국과 하고 러시아가 하고 일본과 하고. 그런데 지금 러시아 안타깝지만 제가 공부한 몰락의 길을 당분간 갈 거예요. 푸틴 살아생전에 전전 이전에 회복 못해요. 중국은 때일은 시진핑 독재와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어요. 지방 공무원도 월급도 몇 개월씩 밀려 있어요 지금. 심각해요. 그다음 일본 새로울 게 없어요 지금. 잃어버린 30년 그 끝자락이에요 지금. 20년 30년. 미국 막아 보세요. 제국이 쇠퇴할 때는 도덕적인 쇠퇴가 와요. 트럼프 보면 도덕적인 쇠퇴를 느껴요. 그분이 진짜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이뻐해 주려고 해도 모범생은 아니에요. 도덕주의자랑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도덕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네트워킹 소프트 파워였는데 트럼프한테 소프트 파워가 어디 있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냥.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는 오히려 찬스가 될 수 있죠. 거기다 북한은 뭘 했어요? 나 통일 안 할 거야. 민족 아니야. 이건 통일 민족의 경쟁에서 패배를 인정한 거예요. 김정은이 반민족, 반통일, 반역사를 인정한 거예요. 북한에서 사람들 처형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반통일, 반민족주의자는 반혁명분자 그리고 처형해요. 근데 지가 말했잖아요.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 지가 몰락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지금 설명도 못해요. 삭제 지시해놓고. 인민군 파병도 설명을 못해요. 왜? 명분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위기는 기회다. 거대한 불확실성. 그러나 우리는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 5위권 국방력, 그다음에 거대한 민주주의의 힘. 오늘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북한하고 러시아 동맹 관계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중러의 이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의 난리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다. 여기서 한국의 기회의 창을 여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통일의 의무와 권리는 주도권 우리한테 왔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